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대학 교수 시부모님의 이중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밖에선 사회적 명망이 높은 시부모님이 퇴인 사고에 외국인 마인드로 쿨하게 행동하셔서 그런 집으로 시집 갔다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지만 실상은 이씨 조선시대처럼 꽉 막힌 사고방식으로 대하신다고 하네요. 믿을 수 없는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여대에 다녔습니다. 그 시절 지금의 남편을 미팅에서 만났습니다. 잘생기지도 멋지지도 않았지만 큰 키에 푸근한 모습이 그냥 끌렸습니다. 그렇게 전 제 첫 남자친구인 그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저희는 여느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했고 둘 다 공부 욕심도 많았던지라 시험 기간엔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졸업반이 되어 전 전공과 관련된 직장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울권 여대를 나온지라 급여도 취직 조건도 괜찮았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매일 긴장 속에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남자친구는 졸업 후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유학 기간 동안 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도 사귀고 나서 알게 되었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저를 부르시기에 긴장을 잔뜩 하고 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은 저는 여태 살아보지 못했던 아주 넓은 집에 딱 봐도 오래된 고가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가자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차와 다과를 내어주셨습니다. 아직 어렸던 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렵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애랑 사귀고 있다고요? 우리 애가 자주 이야기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아유 실제로 보니 귀엽고 야무져 보이네요. 어머님의 말씨는 참 기품이 있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우리 아들이 어디가 좋아서? 허허허 착하긴 할 거예요. 다시 어머님께서 우리 애가 곧 유학을 가는 건 알고 있지요?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두고 우리 애도 발길이 떨어질 것 같지 않고 아가씨도 우리 애 유학 기간 동안 마음이 많이 아플 듯한데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유학에 가면 어때요? 아가씨도 같이 유학 가서 공부도 더 하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갑작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미 부모님과 이야기가 되었었는지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선 두 분의 뜻은 알겠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랑 얘기도 더 해봐야 할 것 같고 부모님과도 상의해봐야 할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기서 대답을 해드리긴 곤란할 것 같아요. 괜찮으시다면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해요. 그래요. 우리도 지금 당장의 답변을 바란 건 아니에요. 충분히 상의해보고 알려주세요. 그날 전 부모님께 오늘 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고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 주말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왔고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혼자 두고 유학길에 오를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결혼해서 함께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평생 따님을 책임질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님은 고심 끝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있는 집안이니 아이들 유학도 보내주고 하는 것 같다고요. 유학 일정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아 결혼은 2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곧 유학을 갈 예정이었기에 신혼살림은 따로 마련한 것 없이 시댁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하러 갈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영어권이면 그래도 의사소통은 가능할 것 같았는데 생소한 독일어라 저는 결혼하자마자 어학원에 등록하여 독일어를 공부했습니다. 남편은 독일에서 태어나 10살 무렵까지 독일에서 살았기에 독일어는 잘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님 두 분이 독일에서 10년간 유학생활을 하셨어서 집에서 우리말과 영어, 독어를 혼용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어느덧 유학기간이 다가왔고 남편과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독일에 가서 작은 집을 렌트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독일에 가서도 랭귀지 코스, 우리나라로 치면 어학당에 등록을 해 독일 회화를 배웠습니다. 워낙 억양이 독특해서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 배워야 했어요.
남편은 가자마자 대학원을 다녔고 전 어학당을 다녀오고 나면 하루 종일 집안에서 남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무료해서 매일같이 남편에게 해줄 저녁거리를 고민하고 요리하다 보니 독일에서 요리 솜씨가 다 늘었습니다. 시댁에선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셨습니다. 집 렌트비야 공과금 정도 낼 돈만요. 물론 남편 등록금은 때마다 주셨지요.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돈은 벌어서 써야 했습니다. 저는 일을 할 수 없었고 남편은 독일 시민권자였기에 평일엔 학교 다니고 주말엔 알바를 했습니다. 그땐 어린 마음에 그런 상황들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해는 됩니다. 저희는 없는 살림이라 매우 절약하며 살았지요. 독일에서의 생활이 6개월 되었을 때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의 임신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박사과정까지 밟고 갈 예정이었기에 최소 5년은 독일에서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임신을 하니 왜 그리 엄마 생각이 나던지요. 전 저희 집 막내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살다 결혼해서 유학길에 오르던 날 저희 부모님과 언니 오빠는 공항에서 하염없이 우셨지요. 물론 저도 울고요. 몇 년 살다 돌아올 건데도 타국으로 간다는 그 헤어짐에 마치 이산가족 마냥 울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온 친정 식구들이 좋아해 주셨을 텐데 그 당시엔 국제전화도 쉽지 않아 짧은 통화로 엄마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전 입덧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런데 타국인지라 먹고 싶은 한국 음식도 살 곳 없어 정말 고역이었지요. 그런데 입덧 기간 내내 왜 그리도 엄마의 동치미가 먹고 싶던지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렇게 독일에서 딸을 출산했습니다. 출산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는 독일로 오셨고 제 산후조리를 한 달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그날 전 아이 때문에 집에서 배웅했는데 돌아가신 엄마의 뒷모습에 또 울었습니다. 시댁에선 고생했다는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그때가 대학들 방학 때라 한번 오시려나 싶었는데 시부모님께선 오시지 않으셨고 저희 유학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딸이 태어나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연락도 잘 안 하시는 시어머니께서 아이의 이름을 장명소에서 지으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무엇이냐 물었더니 승남이라고 하십니다. 깜짝 놀라 어머니 여자아이인데 승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니 내가 장명소 가서 태어난 사주 다 넣어서 지었는데 승남이라고 해야 동생을 아들을 본단다. 그래야 누나가 받침이 되어 아들이 승승장구 한다는구나. 계속해서 승남이라고 불러줘야 더 힘을 받는데 선택권은 없어. 손녀 이름은 승남이야. 라고 하실 말씀만 하시곤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제 딸 이름은 승남이가 되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부부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성별이 나오면 여러 후보의 이름 중에서 한두 개로 추리잖아요. 저희도 그랬고 그렇게 예쁜 이름들을 골라둔 상태였는데 한국에 계신 시어머니께서 승남이로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딸한테 승남이라뇨. 무슨 50년대, 60년대도 아니고. 밖에서 깨어있는 의식의 고상한 교수님께서 손녀 이름을 지을 땐 장명소의 미신을 믿으신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희는 2년 뒤 계속되는 유학기간 중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하니 시어머님은 본인이 손녀의 이름을 승남이라고 지어 아들을 낳은 거라며 기세등등하셨습니다. 역시 장명소에 사주를 넣어 이름을 지어 오셨고 아들의 이름은 부르기 좋고 괜찮은 이름으로 지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이제 아들도 태어났으니 딸의 이름을 바꾸자고 했더니 그러면 기가 빠져서 저희 아들이 힘을 못 받는다고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이 이름도 마음대로 못 짓고 속상했습니다. 허수아비처럼 부모님 말씀이라면 그냥 네 하는 남편도 미웠습니다. 저희는 6년간의 남편의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자 당장 살 집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재산이 저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집은 얻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시지 않으시더군요. 시부모님께서는
자립은 스스로 하는 거이니 너희 부부가 자립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 들어와서 살거라. 함께 살면서 네 남편이 강인아가 벌어오는 돈 잘 모아 집 구할 정도가 되면 그때 분가하는 것으로 하자꾸나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은 실평수만 80평대의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정원이며 기타 공간까지 하면 300평 가까이 되었지요. 저희가 합가를 하자 어머님은 일하는 아주머니를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곤 당장 네가 일을 할 게 아닌데 아주머니까지 둬서 뭐하니? 나나 네 시아버지는 강의 나가고 센터, 세미나 등으로 집에 잘 없으니 부담 가질 것 없다. 살림은 네가 해보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전에도 살림을 제대로 해본 적 없었고 독일에서도 작은 집에서 남편이랑 아이를 케어 정도만 해봤던지라 이 큰 집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요. 시차 적응과 아이들의 환경 적응이 끝나자마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끼고 살림을 익힐 자신이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이면 아버님은 국이 있는 한식을 드셔야 했고 어머님은 커피와 과일, 빵을 드셨습니다. 새벽 6시면 일어나시는 시부모님 때문에 전 늘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했습니다. 각각의 아침을 드리고 나면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전 아이들을 등원시켜 놓고 집안 살림을 시작합니다.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는 데만 매일 3시간 반씩 걸렸습니다. 어머님은 엄청 깔끔한 분이셨기에 지나치기 쉬운 곳에 있는 먼지들도 용납하지 않으셨고 모든 물건은 어머님이 정한 위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유리창도 매일, 거울도 매일 닦아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질 정도였지요. 매일 쓸고 닦고 어머니께서 정해주신 장을 보아야 했습니다. 장도 더 사는 것도 덜 사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계획에 어긋났다며 싫어하셨거든요. 시댁엔 손님이 자주 오셨습니다. 그러면 다과를 정말 정성 들여 준비해야 했습니다. 과일을 하나 내놓더라도 예쁜 모양으로 손질해 내어야 했는데 처음엔 그걸 몰라 사과는 껍질을 모두 벗겨서 딸기는 꼭지만 따서 수박은 들고 먹기 편하게 내어놓았다가 그날 저녁 불호령을 맞았습니다. 내가 오늘 다른 교수님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아니? 과일을 그렇게 내놓는 사람이 어딨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좀 보기 좋게 예쁘게 손질해서 내어오면 안 되니? 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 모르는데 방법도 안 알려주시고 다짜고짜 야단을 치셨습니다. 시부모님, 손님들께서 저녁 식사라도 하러 오시는 날엔 그 소식을 듣는 날부터 당일까지 긴장을 했습니다. 식사 메뉴는 시어머니께서 정해주셨는데 제가 모르는 요리가 있을 경우 어떻게든 그날까지 조리법을 익혀 요리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손맛이 있는 편이라 만드는 음식들이 다들 맛있긴 했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강조하시는 데코레이션은 어머님의 코드를 다 맞추기는 어려워 한 번씩 야단을 맞아야만 했지요. 남편에겐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겐 신우이지요. 신우는 저희가 독일에서 유학 중일 때 중견기업 회장댁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법 여유롭게 살았고 아이들도 셋이나 낳았습니다. 신혼에는 아이들마다 육아 도우미도 있고 살림 도우미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었습니다. 딴 세상 같더군요. 신우는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보름 정도 육아 도우미들에게 여름 겨울 휴가를 준다며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친정에 왔습니다. 신우에겐 친정이니 저희 어머니 댁이겠지요. 신우네가 오면 아이들은 서로 잘 놀았습니다. 또래가 서로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전 정말 몇 배로 힘들어졌습니다. 신우는 제게 직접적인 신우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네 신우 좋아하는 음식 좀 해줘라. 네 신우 어디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같이 동무 좀 해라. 네 신우 오늘 친구들 만난다고 하던데 애들 좀 다 봐라. 등등 어머님이 일일이 사사건건 신우 쉬러 왔다고 모든 시중을 제게 들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우는 아이 엄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곤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님 말씀대로 모두 하였습니다. 그리곤 아이들이 5이다 보니 놀다 크고 작은 사고들도 있었고 온종일 집안을 치워도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사촌들과 놀 생각으로 여름 겨울 방학을 기다렸지만 전 두려웠습니다. 저희는 합가 중 남편이 강의 뛰어 벌어온 돈을 악착같이 모아 분가할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정도의 돈으로 대출을 많이 끼워야 하니 더 모아보는 건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하루도 더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분가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너희 한 1년만 더 살아라. 그때 분가하면 우리가 돈도 좀 보태주마 하십니다. 사실 그 말에 안 흔들렸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니기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분간날, 이삿짐을 풀며 속으로 얼마나 눈물을 삼켰나 모릅니다. 이사 일주일 후 시부모님께서 집을 구경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부지런한 성격의 저는 그간 짐을 모두 정리했었기에 흔쾌히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크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의 방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사 오던 날 아이들에게 각자 사용하고 싶은 방을 고르라고 했고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의 위치를 정했을 뿐인데 어머님께서 아니 왜 여기가 승남이 방이니? 어머니 그건 아이들이 서로 원하는 방을 골라서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방을 꾸며준 거예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승남이 방이 해가 더 잘 들잖아. 넌 이게 안 보이니? 우리 장손방이 이렇게 어두워서 되겠어? 자고로 아이들 방엔 해가 잘 들어야 공부도 잘 되고 애들도 쑥쑥 자라는 거 모르니? 어머니 지금 시간대가 승남이 방에 해가 더 잘 드는 시간이라 그렇긴 한데요. 아들 방도 조금 지나면 해가 들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내가 온 이 시간대로 놓고 보면 승남이 방이 더 좋은 듯하니 방 바꿔줘라. 어머니 그건 곤란할 것 같아요. 이미 아이들이 각자의 방을 마음에 들어 해서요. 아니 너 분가하더니 달라졌구나. 어디 시어머니 말에 일일이 말대꾸를 하니? 다 내가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 아니겠니? 승남이 방이 딱 봐도 남향이잖아. 그러니 방을 바꿔주라고. 할머니 나 이 방 좋은데 왜 자꾸 방 바꾸라고 하세요? 요게 지 엄마 닮아 되바라져서 할머니 말에 토다는 거야? 넌 여자잖아. 그냥 아무 방이나 쓰면 되지 왜 이리 고집이니? 할머니 나 그냥 이 방 써도 돼요. 내가 이 방 좋다고 한 건데. 아니야 그 방 안 돼. 넌 저기 누나 방 써야 너한테 더 좋아. 할머니 말 듣자 알겠지? 어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애들 이름도 어머님이 마음대로 지으시더니 이젠 애들 방도 마음대로 못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늘 동생한테 양보하고 치이는 승남이 안 보이세요? 승남이가 어머님 첫 손주잖아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대하세요? 방은 아이들이 의견 충돌 없이 각각 고른 거예요. 둘 다 자기 방이 좋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관여하시는 거예요? 승남이 우는 거 안 보이세요? 이 어린애가 무슨 죄라고 이런 상황을 보고 듣고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사회적으로 명망 높으신 교수님들이시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 부러워해요. 쿨한 어머님이랑 인자한 아버님에다 두 분 다 유수의 대학 교수에 남편도 유학파 교수라고요. 제가 엄청 부유하게 엄청 대우받으며 사는 줄 알아요. 저희 친정에도 다 말 못해요. 제가 이렇게 사는 거 알면 속상하실 테니까요. 저희 집에서 막내딸로 귀하게만 자랐는데 제가 이렇게 사는 거 알면 80 바라보는 저희 친정 부모님들 몸져 누우세요 정말. 밖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인자하시지 마시고 저는 둘째치고 어머님 손녀에게 좀 더 관대하고 인자해 주실 순 없으세요? 학교에서 애들이 이름 갖고 놀린대요. 너 남자냐면서요. 요즘 누가 이런 이름 써요? 당장이라도 개명하고 싶은 걸 어머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 버티고 버티는 중인데 저 그냥 우리 딸 이름 개명 신청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애들 방학 때 아가씨 와도 전 시댁에 안 갈 거니 그렇게 아세요. 지난번 애들한테 방학 때 고모네 오면 저희도 왔다 가라고 애들한테 얘기하시던데 그러면 그 수발 또 제가 다 들어야 하잖아요. 저도 저희 친정 가서 쉴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저희 결혼해서부터 여태 크게 도와주신 거 없으시니 저희에게도 바라지 마세요. 유학 시절 동안 보내주셨던 남편의 학비와 저희가 살았던 집의 렌트 비용은 어머님 댁에서 살았던 3년간 제가 몸으로 다 떼었다고 생각해요. 어머 너 지금 말 다 한 거니? 네가 정말 이를 갈았구나.
난 우리 며느리 착하고 인성 바른 줄 알았더니 그동안 내가 잘못 봤네. 지금까진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부턴 제가 제 딸 지키며 저희끼리 잘 살 테니 걱정일랑 마세요. 전 마음에 상처받은 제 딸 마음 풀어줘야 할 것 같으니 어머님 아버님은 집 구경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손자랑 계시다 가세요. 라고 얘기하곤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속상한 것 같으니 눈물을 닦고 오히려 웃어 보이더군요. 이 애가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살았으면 이럴까요? 그걸 미처 몰라줘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모습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 딸을 안고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너 지켜줄 거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말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명절과 시부모님 생신을 제외하곤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시면 남편과 아들만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집안 잘 되자고 남자가 바로 서야 집안이 바로 서서 그랬다고 하시지만 저에겐 다 변명같이 들려 더 이상 그런 이야기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시부모님들은 은퇴를 하셨고 제 아이들은 자라 제가 결혼했을 당시의 나의 또래 정도 되었습니다. 제 자식들이라 제겐 딸도 아들도 너무 소중한 자식이지만 시어머님의 기대와는 달리 딸이 더 좋은 대학에 가서 시아버님이 교수로 계셨던 대학에 진학을 했고 아들은 수도권 4년제 대학을 갔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께서 지금도 저와 제 딸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씀을 하시면 이젠 제 딸이 절 대변해 그 이야기들을 차단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도 전 제 딸이 있어 행복하고 살맛난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